19살이 되던 해 미셸은 중국을 떠나 호주 시드니로 향했어요. 그녀에게 그 순간은 그토록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되는 출발점이었죠. 해외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찾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한 젊은 여성의 결단. 그녀의 앞에는 정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것도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몽은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사건은요, 단순히 충격적이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한동안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의 집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조차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미셸은 1991년 1월 29일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위치한 대도시 청두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미셸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녀의 중국 이름은 멍메이렁, 성은 렁, 이름은 멍메이였죠. 하지만 호주에 정착한 이후 보다 쉽게 적응하기 위해 미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그녀를 미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미셸은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가까웠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차분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학업에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다고요. 학교 생활도 늘 안정적이었고 성격은 진지하고 꼼꼼했으며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미셸은 스스로의 미래를 또렷하게 그려왔어요. 해외로 나가 공부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성장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투자해준 부모님께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도요. 그녀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든든하게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는 이미 구체적인 목적지도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일부 가족들이 이미 정착해 있던 나라, 호주였습니다. 그곳에서 국제적인 학위를 취득하고 현지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 특히 중국보다 훨씬 높은 급여 수준은 그녀에게 이 선택을 더욱 매력적인 기회로 느끼게 했죠. 미셸은 그렇게 비교적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사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며 성장해 왔어요. 하지만 2008년 5월 12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미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8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약 8만 7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 그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미셸은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단 몇 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깊게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둘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고 혼자가 된 어머니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돼요. 딸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꿈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두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인 청두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앤 호스팅, 신문 방송학 전공을 선택해요. 이 전공이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 방송 진행, 발표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과정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말하기 능력과 진행 능력, 그리고 대중 앞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분야입니다. 주로 TV 방송인, 아나운서, 리포터, 뉴스 앵커,
프로그램 진행자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미셸은 2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묵묵한 지지가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2011년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미셸은 호주에 있는 시드니 공과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시작점에 드디어 도달한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어요. 미셸이 수년 동안 쌓아온 노력, 그리고 간절함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어요. 딸이 해외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기회라는 걸 어머니도 그리고 미셸 본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호주 시드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의 자매, 이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미셸이 정착한 곳은 시드니 도심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캠지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중국, 네팔, 한국,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공동체가 모여 사는 다문화 지역입니다. 그녀는 이모의 집에서 사촌 오빠와 자신보다 어린 사촌과 함께 생활하게 돼요. 처음엔 낯설 수도 있었지만 미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곳에 적응해 나갑니다. 이모는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함께 사는 생활도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돕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와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도 시작합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그 안에서 미셸은 점점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깊고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미셸은 매달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보내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셸은 점점 이곳에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녀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특히 현지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조금씩 이 도시를 좋아하게 되죠. 여가 시간이 생기면 도심을 걷거나 쇼핑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디저트를 나누고 가끔은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분명 이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어머니가 감수했던 희생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래답게 SNS 활동도 활발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일상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평범한 2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시기의 미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정착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가족에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44세였던 이모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데릭 바렛, 그리고 나이는 23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1살. 그리고 이 사실이 더 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남성이 당시 21살이었던 미셸과 거의 같은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둘의 나이 차이는 단 2살에 불과했습니다. 이 남성 데릭은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실직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셸의 이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와 결혼하게 돼요.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었던 그녀가 다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그 남성은 가족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 그의 인상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어딘가 존재감
존재감이 옅은 느낌, 특별히 눈에 띄는 유형은 아니었어요. 주로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태도였고 가족 내에서도 크게 두드러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됐고 겉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그 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남성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친절했고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미셸의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 그리고 미셸 본인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며 IT에 대한 관심이 큰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난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 역시 아내의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졌고 이 시기만큼은 집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셸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성실하게 공부를 계속했고 앞서 말했듯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멀리 떨어진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기 이모의 상황에도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모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고 일정 역시 매우 바빴습니다. 회사 본사가 있는 곳까지 약 80km를 이동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날도 많았어요. 어떤 때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고 집에 돌아오는 날에도 회의와 프로젝트 때문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는 점점 일에 더 깊이 몰두하게 되었고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의 경제적 책임을 사실상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가족의 모든 생활은 이모의 수입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겉보기에는 조용히 흘러가던 이 가족의 균형은 어느 순간 한 사건으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그날 이모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출장 일정으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귀가는 4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미셸은 25살이었습니다. 이모가 없는 동안 집에는 미셸,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 그리고 대릭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4월 24일, 이모는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약속대로 대릭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출장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모는 미셸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대릭의 대답은 그녀를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미셸을 본 건 4월 21일 이모가 떠나던 날 저녁이었다고요. 그날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미셸은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냈고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서 낮에는 주로 잠을 잤다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고 지금 미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모의 불안감은 빠르게 커지기 시작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미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조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전화는 계속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미셸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은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잠깐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사람의 방처럼. 그 순간 이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딸에게 최근에 미셸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며칠째 미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곧바로 중국에 있는 미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어요. 4월 22일 이후로 미셸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상황의 심각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미셸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건 그녀의 평소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이모는 곧바로 미셸의 SNS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최근 게시물도 없고 활동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하던 미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결국 이모는 조카의 컴퓨터를 직접 확인하기로 합니다. 메시지와 대화를 하나씩 살펴보던 중 최근 한 호주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미셸이 이렇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건 평소의 그녀라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답장을 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연락을 끊지 않는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한 끝에 이모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날 저녁 4월 24일 남편 데릭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조카가 며칠째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건 평소에 미셸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한 호주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그 남자의 사진을 봤어요. 머리는 하얗고 피부도 창백했어요. 눈빛이 굉장히 사나워 보였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그 남자친구가 미셸에게 해를 가했다면 미셸은 분명 저항했을 거예요. 그가 첫 남자친구였거든요. 이 진술을 들은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직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사는 곧바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사관들은 먼저 미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기기를 확보해 최근 연락 기록과 SNS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을 조사하면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하나씩 재구성해 나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모가 언급했던 호주인 남성이 확인됩니다. 신원이 특정되었고 곧바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어요. 그는 미셸과 만날 약속도 없었고 실종과 관련된 정황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단서는 그렇게 빠르게 배제됩니다. 이후 수사는 자연스럽게 미셸의 마지막 행적에 집중됩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바로 4월 21일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3일 전이었어요. 그날 미셸은 대학에서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아주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정오 무렵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하지만 곧장 집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시드니 중심가에 있는 한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많고 활기찬 곳, 그리고 그녀가 자주 찾던 장소였죠. CCTV를 통해 그녀의 일부 동선이 확인됩니다. 오후 3시쯤 매장을 둘러보며 쇼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요. 행동은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한 기색도 없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만한 점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약 1시간 반 뒤 오후 4시 30분쯤 그녀는 다시 CCTV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이 공공장소에서의 확인된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친구 몇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내용 역시 평범한 일상 대화였고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끊깁니다. 휴대전화 활동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화는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며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수사관들에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실종되기 전날까지 미셸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없었고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역시 사람들이 많은 완전히 평범한 대낮의 공공 장소였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사건은 집 안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어요. 여기에 더해 이모의 남편 데릭의 진술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는 미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4월 21일 저녁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미셸은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거죠. 혹시 미셸이 그 집을 아예 떠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 의심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중 한 가지가 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미셸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이후 이틀 동안 그 누구도 그녀의 부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촌 오빠도, 사촌 여동생도, 그리고 대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대릭의 경우 그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집에 있었어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거의 3일 동안 미셸을 보지 못했는데도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이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무도 이 두 사건이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쯤 여러 명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됩니다.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외딴 해안 지역 스냅퍼 포인트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장은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바다 쪽을 향해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고 지형이 험했기 때문에 헬리콥터와 전문 구조팀까지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 1차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여성. 시신의 일부는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었고 장신구는 하나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 흉기에 의한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사관들은 우선 기본적인 인상착의를 공개합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여성, 20대에서 30대 초반, 키 약 170cm, 보통 체형, 검은색 중간 길이의 머리카락, 특별한 특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시신에서는 개인 소지품도, 휴대전화도,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같은 날 미셸의 실종 신고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접수됩니다. 즉 시신이 발견된 시점에는 이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실종 신고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쪽에서는 이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움직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셸의 행방을 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점까지는 두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그리고 26일 화요일 여전히 시신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잠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피해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기로 한 거죠. 4월 27일 수요일 이 몽타주가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곧바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인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일반 네티즌들까지 이 얼굴이 미셸 롱과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이 제보들이 쌓이면서 두 사건은 점점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4월 28일 목요일 수사관들은 본격적으로 두 사건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적 특징 4월 21일의 CCTV 영상, 그리고 실종 사건에서 확보된 정보들까지 하나씩 대조해 나가면서 일치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4월 29일 금요일, 며칠간의 수사 끝에 그 시신의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몽타주와 미셸의 사진을 비교한 결과, 그리고 DNA 분석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남아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4월 24일 오전 시신이 발견되고 그날 몇 시간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로 단 5일 만에 밝혀진 진실. 스냅퍼 포인트에서 발견된 시신은 바로 미셸 렁이었습니다. 결국 확인된 겁니다. 미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중국에 있던 어머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시드니로 보냈던 그녀에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호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 소식은 중국에 남아있던 다른 가족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미셸의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 원인을 극심한 슬픔으로 보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 가족은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연달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장에 있던 가족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미셸과 함께 일상을 보내던 이모,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 모두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버티던 시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수사관들에게 대릭은 단순한 같은 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여가는 증거들이 그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진술을 계속 유지합니다. 4월 21일 저녁 이후로 미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주장. 하지만 경찰이 그의 시간 사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자 그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해지고 어딘가를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며칠 동안 완전히 뒤바뀐 생활 패턴으로 밤에는 컴퓨터를 하고 낮에는 잠을 잤기 때문에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핵심적인 시간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의 반응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며 조사를 중단해 버립니다. 이 행동은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 키우게 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전화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물적 증거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먼저 대릭의 휴대전화 데이터였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하지만 기지국 기록을 확인한 순간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4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 스냅퍼 포인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뒤 미셸의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단서였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해당 지역의 CCTV 영상도 분석했는데요. 스냅퍼 포인트 인근 국립공원 주차장 근처 카메라에는 4월 24일 오전 7시경 대릭의 차량과 일치하는 차량이 그곳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른 아침 주유소 CCTV에는 그가 아무렇지 않게 음료를 사고 주유하는 모습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영상은 그의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그의 진술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없는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 안에서도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단순히 정리된 수준이 아니라 마치 최근에 대대적인 청소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그림이 점점 완성됩니다. 데릭은 실종 당시 집 안에 있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시신 발견 장소에 그를 위치시키고 있으며 그의 차량 역시 현장 근처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분명해지는데요. 데릭은 더 이상 단순한 참고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용의자가 됩니다. 미셸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미셸의 시신이 확인된 바로 그날, 데릭 바렛은 체포되어 구금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미셸을 살해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어 미셸의 이모에게는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자신의 남편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거예요. 체포 직후 데릭의 휴대전화는 곧바로 압수되어 증거로 봉인됩니다. 수사관들은 이 휴대전화 안에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래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할 수 있는 전문 디지털 분석팀에게 기기를 넘깁니다. 동시에 데릭은 공식 조사실에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4월 21일 저녁 이후로 미셸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 그날 밤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다음 날도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며 생활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서 미셸이 집에 없는 줄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곧 그의 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증거들을 하나둘씩 제시해요. 그의 이동 경로, 스냅퍼 포인트 인근에서 확인된 위치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휴대전화 데이터까지 증거가 하나씩 쌓이자 그의 진술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자 데릭은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주장을 꺼내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아내가 집을 비운 동안 불법 약물을 사용했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의 답변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모호하고 반복적이고 핵심을 피해가는 말들 뿐이었어요. 약물 때문에 완전히 기억이 끊겼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도 미셸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수사관들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피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해요. 이후 그의 태도는 사실상 완전히 굳어집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조카의 죽음과 남편의 체포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미셸의 이모에게도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함께 살아온 이 남성에 대해 곧 알게 될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편 휴대전화에 대한 기술 분석도 계속됩니다. 삭제하려는 흔적이 있었음에도 전문가들은 데릭의 휴대전화에서 수많은 파일을 복구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내용은 수사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의붓 아버지이자 친절한 젊은 삼촌처럼 보였던 이 남자.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깊은 집착과 왜곡된 욕망을 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집 안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에서 밝혀진 건 이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쌓이고 결국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버린 위험한 집착이었습니다. 데릭은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미셸에게 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듯 그는 이 감정을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착은 단순한 생각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아주 치밀하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데릭은 집 안에 실제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러 공간, 특히 욕실과 침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어요. 심지어 샴푸 용기나 위생용품 같은 평범한 물건 속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장치들은 집안 사람들 모르게 그들의 사적인 순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에는 미셸뿐만 아니라 사촌들, 그리고 자신의 의붓 딸까지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거나 아주 사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영상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깨어 화면 앞에 앉아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왜곡된 습관이 점점 깊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화면 너머에서 훔쳐보는 것만으로는 그의 충동을 채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미셸의 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어요. 이 수사관들은 그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미셸이 잠든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장면까지. 이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매번 선을 넘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 경험은 오히려 그에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까지도요. 데릭은 이제 완전히 포식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그리고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201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아내가 긴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면서 그는 미셸과 단둘이 남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성인이었고 집을 항상 비우기도 했기 때문에 이건 그에게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미셸은 평소처럼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시내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데릭은 그녀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녀를 기습해 묶고 입을 막은 뒤 약 이틀 동안 감금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를 억류한 채 여러 차례 폭행하고 19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 사진들에는 묶인 채 공포에 질린 모습,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사진을 마치 전리품처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둡니다. 그 와중에도 집안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4월 22일 미셸의 사촌은 두 차례 집에 들러 몇 시간씩 머물렀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데릭은 욕실에 틀어박힌 채 물을 계속 틀어놓아 소리를 가렸고 미셸은 입이 막힌 상태라 아무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약 이틀이 지난 뒤 4월 23일 그는 결국 그녀를 살해합니다. 여러 차례 흉기로 공격한 뒤 시신을 플라스틱으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어 올립니다. 이동 중 주유소에 들른 뒤 스냅퍼 포인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4월 24일 아침 그곳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들은 단순한 사건 재구성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상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영상 속에는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미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고 데릭 바렛이 미셸 렁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는 그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했습니다. 2016년 6월 데릭 바렛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 그는 살해 혐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지난 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2017년 8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새로운 공판에서 그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법 감금, 폭행,
동의 없는 사적 영상 촬영 등 총 21건의 추가 범죄까지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넘어가고 2017년 12월 대릭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릭은 끝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특히 불법 약물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주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평소에 약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약물 중독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들에 따르면 납치와 감금, 폭행, 그리고 살인, 시신 은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실행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식과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약물에 완전히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의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대릭이 말하는 기억 상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아무리 같은 주장을 반복해도 법정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재판 내내 대릭은 일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낙담한 듯한 모습,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상황의 무게에 눌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읽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싫습니다. 내가 한 일로 내 가족도 그녀의 가족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모든 걸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그 뒤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판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최종 판단에서 판사는 중요한 사실을 짚어냅니다. 대릭은 수년 동안 미셸에게 끌림을 느껴왔고 그 감정을 자신의 아내, 즉 피해자의 이모에게까지 말한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판사는 이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극도로 잔혹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범죄. 미셸이 신뢰하던 사람이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야 할 그 공간에서 벌어진 지극히 잔혹하고 비열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판사는 대릭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재판 내내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감정조차 일부는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면 약물로 인한 기억 상실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했을 것이라고요. 이 재판 과정에서 미셸의 어머니 역시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직접 썼지만 감정이 너무 북받쳐 끝내 스스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낭독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제 외동딸이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어요. 2016년 4월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이 일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잔혹하게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결국 살해당했다는 그 사실을요.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자주 떠올립니다.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날들,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인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반드시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수사관들과 당국에 감사의 뜻도 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 2017년 12월 15일 마침내 판결이 내려집니다. 데릭 바렛은 징역 46년형을 선고받아요. 그중 최소 34년 6개월은 반드시 복역해야 하는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고 판결이 내려진 지 약 2년이 지난 어느 11월, 미셸 가족이 살던 집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부엌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USB 메모리였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장난감인 줄 알았으며 어떻게 그걸 갖게 됐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상함을 느낀 딸은 그 USB를 가져와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총 1시간이 넘는 9개의 영상 파일과 13장의 추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데릭 바렛이 미셸을 묶고 입을 막은 채 방 안에서 폭행하고 고문하는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그녀가 살해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었고 그는 이 장면을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미셸은 테이프로 너무 강하게 묶여 손이 부어오르고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담긴 영상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영상에서 데릭은 큰 사냥용 칼을 들고 테이프를 자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지?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들은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충격을 받은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USB를 넘깁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또 다른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2년 12월 데릭은 추가로 중대한 범죄 9건에 대해 기소됩니다. 여기에는 가중 폭행 그리고 동의 없는 사적 영상 촬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2021년 3월 18일, 2017년 그에게 판결을 내렸던 같은 판사 앞에서 새로운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처음 재판 당시 이 모든 증거를 알고 있었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법 체계상 이미 내려진 판결을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새롭게 밝혀진 범죄에 대해 추가로 20년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형은 기존 형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형량이 단순히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소 복역 기간이 늘어납니다. 34년 6개월에서 36년 6개월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데릭은 2052년 10월 27일 이후에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그의 나이는 약 63세에서 64세가 됩니다. 판사는 이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충격적이고 대담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다시 보고 되새기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미셸의 어머니에게는 이 모든 사실이 또 한 번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미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여러 차례 기절했다고 해요.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의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 USB가 어떻게 그 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입니다. 수사관들이 확인한 사실은 단 하나였어요. 그 노인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정원에 나가는 것 외에는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데릭 바렛,
미셸 혹은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인물과도 전혀 연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USB는 방수 기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밖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것을 우연히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문도 DNA도 그 어떤 단서도 그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데릭은 추가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 범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USB의 출처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미셸이 수년 동안 자신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위험은 밖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비극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미셸의 이모가 자신보다 20살 어린 데릭과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늑대를 양우리 안으로 들인 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존재감이 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고 점점 커지는 왜곡된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미셸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 한 번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데릭은 단순히 생각에 머물지 않았어요.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걸 저장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시청하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고 반복되며 거의 의식처럼 이어지는 왜곡된 행동이었어요. 특히 더 충격적인 건 그는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험은 오히려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점점 더 선을 넘게 만들었어요. 그는 마치 기회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 순간이 오자 그는 행동에 나섭니다. 거의 이틀 동안 그는 미셸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합니다. 그것도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직접 촬영해 가면서요. 이건 절대 순간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준비되고 조금씩 발전해온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통제도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완성되어간 결과였어요. 재판에서 그가 말했던 한 문장, 고작 한 번의 어리석은 주말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많은 걸 드러냅니다. 그 표현 속에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축소하고 오히려 자신이 잃은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깊은 자기 중심성과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불편해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이 결혼 정말 단순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빠른 결혼 뒤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셸 가족은 주로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데릭은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었고 사람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나가는 유형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어요. 요즘은 많은 관계가 온라인에서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모는 왜 데릭을 선택했을까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녀는 이미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으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데릭과 같은 인물을 자신의 가정 안으로 끌어들였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의 본 모습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봐도 그는 몇 년 동안 무직 상태였고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며 다른 가족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그저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직장을 잃기도 하고 진로를 바꾸기도 하면서 잠시 멈춰 서는 시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대릭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왜곡된 욕망을 키워갈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 대비는 생각할수록 섬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빠른 결혼 뒤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데릭은 호주인이었고 미셸의 이모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체류 자격은 취업이나 학업에 크게 좌우되죠. 반면 호주에서는 일정 기간 거주 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모는 결혼을 통해 체류 자격을 안정시키고 직업에 덜 의존하는 삶을 원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더 자유롭게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결혼 이후 직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노력의 방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는 느껴집니다. 또 하나 이 상황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여성들과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남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나이 차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위계 관계나 갈등을 만들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더 나이가 많을 경우가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집 안에는 또래의 젊은 여성 2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데릭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모에게 매력을 느꼈다면 그녀의 딸이나 조카에게도 끌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누군가에게 끌린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외적인 매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어쩌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큰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더 어린 상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25세 이하의 여성들과의 연애로 자주 언급되고 있고 알파치노 역시 연임과 50세 이상의 나이 차이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다시 데릭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모는 왜 이 상황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특히 그가 이미 자신의 조카에게 끌린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가 저지른 범죄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끔찍하지만 그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가 아무 의심도 받지 않은 채 그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데릭은 약 36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63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미셸의 가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남자를 집안에 들였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모, 그리고 남편을 잃고 외동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 메이. 자식을 잃는다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외동딸을 잃는다는 건 그 고통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비극에 마음 아파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고 법적 비용과 중국과 호주를 오가는 이동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할머니까지 저는 진심으로 미셸이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어머니가 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